한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몽골 교육부 장관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몽골 초원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맹률 40%로 절망하던 시골 마을들이 단 15년 만에 5%로 급락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5살.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한 여성의 눈물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교수직을 던지고 딸의 사망보험금까지 쏟아부으며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5세기 조선의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든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 슬픔을 기적으로 바꾼 채책바트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적이 정말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동시장과 함께하는 전 세계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책바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1998년 봄, 몽골 다르한시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시 저는 31세였고 다르한 국립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였어요. 남편 바트 바야르는 같은 대학 역사학과 교수였죠. 우리에겐 5살배기 딸 사랑게렐이 있었습니다. 사랑게렐, 그 이름은 몽골어로 사랑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 부부에게 빛 같은 존재였죠. 그날은 4월 12일 토요일이었어요. 바트 바야르가 사랑게렐을 데리고 울란바토르에 있는 시어머니 댁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학회 발표 준비 때문에 집에 남았죠. 아침 7시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랑게렐이 제 목을 껴안으며 할머니 댁에서 맛있는 건 먹고 겠다고 했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딸이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저도 우리 딸을 볼에 뽀뽀를 해줬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다르한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남편과 딸의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멍했고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안실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꿈일 거라고 안 된다고 계속 중얼거렸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손 흔들던 남편과 딸이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 있었어요. 장례식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왔고 동료 교수들이 조문을 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사랑게렐의 작은 관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랑게렐이 좋아하던 인형들이 침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남편의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역사책이 펼쳐져 있었고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들만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학교에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샤워도 며칠에 한 번씩만 했어요.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4층 건물이었지만 떨어지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죠.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저 아래로 뛰어내리면 남편과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옷깃이 펄럭이면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종이 한 장이었어요. 고개를 숙여 그 종이를 집어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랑게렐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유치원에서 그려온 크레파스 그림이었죠. 커다란 여자가 작은 아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고 위쪽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는 선생님이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니, 울부짖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딸에게 미안하다고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계속 중얼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선생님이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야. 그날 밤 저는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었던 엄마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남편과 딸이 보고 싶었고 밤이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사랑게렐의 그림을 볼 때마다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딸이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자. 6월이 되었을 때 대학 학과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준비가 되면 복직하는 게 어떠겠냐고 학생들이 기다린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강의실에 설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해 여름은 정말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친구들이 찾아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가족들이 위로해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집 안에서 사랑게렐의 그림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8월 말이었어요. 학과장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에 한국에서 개건 교수가 오시는데 한국어를 전혀 모르신다고 제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국인 교수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9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8년 9월 첫째 주 저는 대학 본관 앞에서 한국인 교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과장님이 공학 마중을 부탁하셨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내키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두 부담스러웠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정문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여성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에 짧은 머리, 그리고 무거워 보이는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죠. 그분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채책바트 교수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45세였던 김혜진 선생님은 한국교육부 파견교사였어요. 몽골 국립대학에서 1년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러 오신 거였죠. 저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도와주고 빨리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김혜진 선생님을 기숙사까지 안내하고 간단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슈퍼마켓 위치, 은행 가는 법, 버스 노선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김혜진 선생님은 계속 제게 말을 걸었어요. 다르하니 참 아름다운 도시라고 공기가 맑고 좋다고 했죠. 저는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빨리 대화가 끝나기를 바랐어요. 교수님, 혹시 제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혜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교수님 눈빛이 참 슬퍼 보이세요.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제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별일 없습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김혜진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만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주제 넘은 질문을 했네요. 다만 한국에서 온 낯선 사람이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릴게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김혜진 선생님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학과장님이 오리엔테이션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피했죠. 다른 사람과 깊이 관계 맺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9월 둘째 주 월요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학과장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김혜진 선생님의 첫 수업인데 통역할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못 온다는 거였어요. 제가 대신 들어가 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죠.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학과장님이 그동안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며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학생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김혜진 선생님은 칠판 앞에 서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맙다고 했죠. 수업이 시작됐어요. 김혜진 선생님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면 제가 몽골어로 통역했습니다. 기계적으로요. 감정 없이 그냥 말만 전달했죠.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혜진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수업 중반쯤 김혜진 선생님이 한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을 쓰면서 설명했어요. 저는 처음엔 별 관심 없이 통역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진 선생님의 다음 말에 제 귀가 열렸어요. 한글은 15세기에 조선의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문자입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건 세계 역사상 유일한 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통역하면서 잠시 멈칫했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 그게 가능한 일인가? 당시 몽골은 소련의 영향으로 키릴 문자를 쓰고 있었고 전통 몽골 문자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문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김혜진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어 했죠. 한글은 하루아침에 깨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하루아침에 깨친다. 저는 그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 김혜진 선생님은 칠판에 자음과 모음을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모든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건 음성학적으로 완벽한 설계예요. 저는 놀랐어요. 15세기에 그런 과학적 사고가 가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혜진 선생님은 모음도 설명했습니다. 아우 같은 기본 모음이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간 후 저는 김혜진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나요? 그렇게 쉬운 문자가 있을까요? 김혜진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훈민정음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기 전에 깨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배움에 차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혜롭든 어리석든 양반이든 평민이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철학이 담긴 문자라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혜진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민주적인 글자. 하루아침에 깨칠 수 있는 과학적 설계. 그리고 문득 몽골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제가 가르치던 대학생들은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시골 지역에는 여전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맹률이 40%에 달했죠. 교육 기회가 없어서 학교가 멀어서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혜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한글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을까요?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김혜진 선생님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가져온 자료들이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도 있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김혜진 선생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배우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고 세종대왕의 철학을 공부했어요. 처음으로 사랑계를과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김혜진 선생님이 제게 물었어요. 교수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한글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리고 남편도 함께요. 김혜진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정말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했죠. 괜찮아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그런 그림을 남겼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좋은 선생님이 되지 못했죠. 김혜진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교수님. 지금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선생님의 모습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뭔가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10월이 되었고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 연구에 빠져들었습니다. 1998년 10월부터 1999년 여름까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글 연구를 했어요. 김혜진 선생님이 빌려준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고 또 읽었죠. 러시아어 전공자였던 제게 새로운 언어학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전율했어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문자와로 서류 삼았디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김혜진 선생님이 현대어로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로 호소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했대요. 그래서 쉬운 글자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게 하려 했던 거죠.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었어요. 혁명이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소수 특권층에서 모든 백성에게로 확장시킨 민주적 혁명이었죠. 저는 언어학자로서 이런 철학이 담긴 문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11월 어느 날 저는 김혜진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이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실제로 백성들이 배웠나요? 김혜진 선생님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글 창제 후 불과 몇십 년 만에 조선에서 한글 소설들이 나타났대요. 여성들이 쓴 한글 편지도 많이 남아 있고요. 양반 남성들만 쓰던 한문과 달리 한글은 정말로 모든 계층에 퍼졌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자가 실제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문득 몽골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12월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저는 김혜진 선생님과 함께 다르한 외곽 시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그곳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그 마을은 다르한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건물은 낡았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과서도 없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성인들이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이 마을 어른들 중 절반 이상이 글을 못 읽어. 학교가 너무 멀어서 어릴 때 못 다닌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도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마을 회관에 모인 어른들을 봤어요. 50대, 60대 분들이었는데 정부 공문서를 읽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부탁해서 읽어달라고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김혜진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한글처럼 쉬운 문자가 있다면 저분들도 배울 수 있을까요? 김혜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한국도 1950년대까지 문맹률이 높았어요. 하지만 한글 덕분에 빠르게 문맹률을 낮출 수 있었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글자였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번쩍이는 걸 느꼈어요. 한글의 교수법을 몽골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몽골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99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글의 자모 체계를 분석하고 그 교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어의 음운 체계와 비교하기 시작했죠. 김혜진 선생님은 제게 한국에서 나온 언어 교육 논문들을 보내주었어요. 한글을 어떻게 외국인에게 가르치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문들을 밤새워 읽었어요. 2월 어느 날 저는 김혜진 선생님에게 제 연구 초안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글식 교수법을 적용한 몽골어문의 교육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김혜진 선생님이 제 논문을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 이거 정말 훌륭한데요? 실제로 적용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로 가르쳐보고 검증해야 했죠.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대학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복직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3월 어느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학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교수직을 사임하고 싶다고요. 학과장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채책 왜 그러는 거야?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복직해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떨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대학에서 엘리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학과장님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말리지 않겠어.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었습니다. 다르한 시내에 있는 아파트였죠. 그걸 팔면 교육기관을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랑게렐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200만 투그릭 정도였는데 시부모님은 그 돈을 손녀의 추모 사업에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무덤을 크게 만들거나 절에 시주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랑게렐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 아닐까? 그 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딸을 더 잘 기리는 길 아닐까? 4월 어느 날 저는 시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가장 어려운 대화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사랑게렐의 보험금을 교육사업에 쓰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뭐라고? 손녀 돈을 내 사업에? 그건 사랑게렐 돈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하지만 시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채책 정확히 뭘 하려는 거니? 저는 제 계획을 설명드렸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만들겠다고 한글의 과학적 교수법을 응용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게렐이 그렸잖아요. 엄마는 선생님이라고. 저는 딸의 바람대로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사랑게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딸을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실패하지 마라. 손녀의 돈이니까. 5월에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300만 투그릭을 마련했고 사랑게렐의 보험금 200만 투그릭을 더했어요. 총 500만 투그릭이었습니다. 몽골 돈으로는 큰 돈이었지만 사업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죠. 친구들이 말렸어요. 채책 미쳤어? 안정적인 교수직을 버리고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하겠다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가 실제로 수백만 명을 문맹에서 구했다는 역사적 증거요. 저는 그 원리를 믿었어요. 6월 저는 다르한 시내 외곽에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월세 10만 투그릭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죠. 하지만 제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한글 배움터. 몽골어로는 한글 수르갈틴 톱나고 했습니다. 김혜진 선생님이 한국에서 책상과 의자를 기증해 주셨어요. 칠판은 제가 직접 페인트를 칠해서 만들었죠. 7월 첫 주 저는 신문에 작은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몽골어 문해 교실. 무료 체험 수업. 그리고 기다렸어요. 첫날 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60대 할머니였어요. 손자가 쓴 편지를 읽고 싶다며 오셨죠. 둘째 날도 한 명. 셋째 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등록한 학생은 3명뿐이었습니다. 60대 할머니, 40대 아저씨, 그리고 18세 청년. 모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김혜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학생이 너무 적은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세종대왕도 처음엔 소수만 한글을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모든 백성에게 퍼졌잖아요.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8월이 되었고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도전이 시작된 거죠. 1999년 8월 한글 배움터의 첫 정식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은 3명이었어요. 60대 도르지 할머니, 42세 마트 아저씨, 그리고 18세 청년 에르덴이었죠. 모두 사연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도르지 할머니는 어릴 때 학교가 너무 멀어서 다니지 못했대요. 지금은 손자가 한국 유학을 갔는데 손자가 보낸 편지를 직접 읽고 싶다고 하셨죠. 바트 아저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작업 지시서를 읽지 못해 늘 곤란했다고 했어요. 에르덴은 학교를 중퇴한 청년이었는데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개발한 교수법을 적용했어요. 한글처럼 몽골어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발음 기관과 연결해서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모양인지 이해하도록 했죠. 첫 수업에서 도르지 할머니가 놀라워했어요. 60년을 살면서 글자가 이렇게 과학적인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바트 아저씨도 신기해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가르쳐줬냐고 했죠. 2주가 지났을 때 3명 모두 기본 자모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후에는 짧은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르지 할머니가 손자 편지를 처음 읽으셨을 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글자가 읽혀요. 손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썼네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학생은 3명에서 늘지 않았어요. 수입은 전혀 없었죠. 무료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월세 10만 투그릿과 생활비를 빼면 제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 3명 가르쳐서 월세를 낼 수 있겠냐고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라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돈이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김혜진 선생님이 걱정하며 물었어요. 채책 교수님, 등록금을 받는 게 어떨까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을 못 읽는 분들은 대부분 가난해요. 등록금을 받으면 그분들이 못 와요. 그럼 이 사업의 의미가 없어지죠. 11월이 되자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난방비가 없어서 교실이 너무 추웠습니다. 학생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수업을 들었죠. 저도 외투를 입은 채로 가르쳤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험악했어요. 채책 이게 뭐 하는 거니? 사랑개를 돈으로 학생 3명 가르치는 거야. 이건 사기야, 사기. 시아버지도 실망한 표정이셨어요. 우리가 허락한 건 제대로 된 교육 사업이었어. 이건 자선 사업 아니니?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사업은 실패하고 있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최소한 손녀 무덤이라도 제대로 만들겠다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 안정적인 교수직을 버리고 딸의 유산까지 쓰면서 이렇게 실패하는 게 맞는 걸까? 사랑게렐의 그림을 다시 꺼내봤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 하지만 저는 학생 3명밖에 못 가르치는 형편없는 선생님이었습니다. 12월 초 저는 중대한 위기를 맞았어요. 집주인이 월세를 못 내면 나가라고 통보한 거예요. 제 통장에는 20만 투그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월세 한 달치도 안 되는 돈이었죠.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채책 이제 그만해. 다시 대학에 돌아가. 학과장님이 복직 허락하실 거야. 하지만 그때 도르지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작은 봉투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3만 투그릭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몇 달을 모으신 돈이었죠. 할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필요하신 돈이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선생님이 제게 60년 못 읽던 글을 읽게 해주셨잖아요. 이건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은혜를 돈으로 다 갚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받으세요. 바트 아저씨도 돈을 내밀었어요. 2만 투그릭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작업 지시서를 읽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았어요. 이건 제 감사의 표시예요. 에르덴도 돈을 줬어요. 만투그릭.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라고 했죠. 선생님, 저 내년에 검정고시 볼 거예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세 사람이 준 6만 투그릭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교육이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학생이 3명이든 100명이든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6만 투그릭으로는 월세도 못 냈거든요. 저는 결국 밤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저녁 7시에 수업이 끝나면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2만 투그릭을 받았어요. 한 달이면 60만 투그릭이었죠.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혜진 선생님이 안타까워했어요. 교수님, 이러시면 몸이 견디지 못해요. 제가 한국에서 후원금을 모아볼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2000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학생은 3명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고 저녁엔 설거지를 했죠. 2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르지 할머니가 친구 2명을 데려온 거예요. 같은 동네 할머니들이었는데 도르지 할머니가 글을 읽는 걸 보고 자기들도 배우고 싶다고 했대요. 일주일 후 바트 아저씨도 동료 1명을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 주엔 에르덴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학생이 8명이 됐습니다. 3월엔 12명, 4월엔 15명으로 늘어났어요. 교실이 비좁아졌습니다. 책상이 부족해서 어떤 학생들은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교육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한글 배움터에 가면 정말로 글을 배울 수 있다고, 나이가 많아도 배울 수 있다고요. 5월 저는 더 큰 교실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월세가 15만 투그릭으로 올랐지만 학생이 늘어나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혜진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1년 파견 기간이 끝난 거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꼭 성공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응원할게요. 김혜진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김혜진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글의 정신을 몽골에 전파하는 분은 교수님이에요. 저는 그저 씨앗을 뿌렸을 뿐이고요. 김혜진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저는 더욱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설거지를 했어요. 주말에는 교재를 개발하고 다음 주 수업을 준비했죠. 6월 학생이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소액 후원금으로 근근히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한글 배움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고 채책이 곧 포기할 거라고 했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랑게렐의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요. 7월이 되었고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가을 한글 배움터는 학생 30명을 넘어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저는 매일 한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재였어요. 시중에 나온 몽골어문의 교재는 제 교수법에 맞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교재가 없었거든요. 결국 제가 직접 만들어야 했어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교재를 썼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 발음 연습 순서, 단계별 읽기 자료까지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죠.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제 얼굴이 보였죠. 11월 어느 날 수업 중에 쓰러졌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심한 과로와 영양실조예요. 이렇게 계속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학생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도리지 할머니가 직접 끓인 국을 가져오셨고 바트 아저씨는 과일을 사오셨죠. 에르데는 자기가 며칠간 교실 청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선생님, 제발 건강 챙기세요. 선생님이 쓰러지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도리지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퇴원하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자 난방비가 폭등했어요. 몽골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난방을 안 하면 수업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난방비를 내고 나면 제 생활비가 없었어요. 저는 점심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어요.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했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2001년 1월 에르덴이 제게 빵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제가 아침에 못 먹어서 남은 거예요.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받았어요.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학생에게 밥을 얻어먹는 선생님이라니. 2월엔 더 큰 위기가 왔어요. 건물주가 월세를 2달 밀렸다며 나가라고 통보한 거예요. 30만 투그릭을 당장 내지 못하면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알게 됐어요.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000투그릭, 2000투그릭씩 모아서 가져왔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르덴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거예요. 제 수업을 듣고 1년 만에 중학교 과정을 통과한 거였죠.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어요. 문맹 청년 1년 만에 검정고시 합격. 한글 배움터의 기적.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3월 들어서 학생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40명, 10명으로 증가했죠. 후원금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혼자서는 10명을 가르칠 수 없었거든요. 보조교사가 필요했지만 월급을 줄 여력이 없었어요. 4월 에르덴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급으로요. 선생님께 배운 은혜를 갚고 싶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내가 대학 준비를 해야지. 무급으로 일할 순 없어. 하지만 에르덴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 여기 와서 도울게요. 선생님 혼자선 못하시잖아요. 결국 에르덴이 보조교사가 됐어요. 초급반을 맡았습니다. 18개월 전만 해도 글을 못 읽던 청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죠. 5월 한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김혜진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재단에서 후원금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100만 투그릭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김혜진 선생님이 1년 동안 한국에서 후원자를 찾으신 거였어요. 강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전하셨대요. 그 돈으로 밀린 월세를 갚고 새 교재를 인쇄하고 에르덴에게 최소한의 활동비를 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6월 학생이 7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실이 비좁아서 오전 반과 오후 반으로 나눠야 했죠. 저와 에르덴이 하루 10시간씩 가르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학 동료들이 말했어요. 채채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학생들한테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취미 아니야? 시부모님도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업체가 안 됐다고 하셨죠. 7월 어느 날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수업을 마치고 빈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칠판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길일까? 사랑게렐의 그림을 꺼냈어요.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그 그림을 보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아,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그때 교실 문이 열렸어요. 도르지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아직 계셨어요? 저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할머니가 건넨 건 편지였어요. 손자가 한국에서 보낸 편지였죠. 손자가 한국 대학에 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손자 소식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70명의 학생이 저를 믿고 있었고 앞으로 올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8월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한글의 원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 과학적인 교수법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것을요. 2002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가 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글 배움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했습니다. 학생 수가 100명을 넘어섰고 보조교사도 3명으로 늘어났어요. 모두 제 제자들이었습니다. 에르덴처럼 글을 배운 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다며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2005년 봄, 저는 제 교수법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교수 원리를 적용한 몽골어문의 교육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몽골 언어학회에서 발표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채책 박사, 이 방법으로 실제 교육 효과가 입증됐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6년간 300명 이상을 가르쳤습니다. 평균 3개월 만에 기본 문해력을 갖추게 됐고 6개월이면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60세 이상 학습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청중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60세 이상도요? 그게 가능합니까? 한글이 증명합니다. 저는 칠판에 한글 자모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문자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원리를 몽골어 교육에 적용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 NGO에서 제 교수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다르한 교육청에서도 공립학교에 적용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연락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6년 가을 한국교육부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김혜진 선생님이 보낸 거였습니다. 채책 교수님, 한국에서 세종학당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기관인데요. 제가 교수님을 추천했어요. 몽골 세종학당 설립에 함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세종학당.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한국어 교육기관.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한글의 정신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기관이라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배운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2007년 3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세계 최초 세종학당이 문을 연 거예요. 저는 공동 창립자이자 교육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개소식 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김혜진 선생님도 오셨죠. 8년 만에 다시 만난 선생님은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김혜진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8년 전 학생 3명으로 시작한 분이 이제 세종학당 설립에 참여하시다니.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죠.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개소식 연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배움의 문턱을 낮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민주적 도구예요. 세종학당이 그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하길 바랍니다. 세종학당 설립 이후 한글 배움터에도 변화가 왔어요. 몽골 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한 달 후 몽골 교육부에서 정식 제안이 왔어요. 채책 선생의 교수법을 시범 학교에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르한 외곽 지역 초등학교 5개 교에서 시작하기로 했죠. 2007년 9월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교사들을 교육했어요.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교수법을 몽골어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는 교사들이 많았어요. 50대 여교사 한 분이 말했죠. 전 30년간 가르쳤는데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3개월이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범 학교 학생들의 문해력이 일반 학교보다 40% 높게 나타난 거예요. 특히 학습 부진 학생들의 향상도가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그 50대 여교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채책 선생님 미안해요. 의심했던 제가 잘못했어요.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30년 가르치면서 이렇게 빨리 아이들이 느는 걸 처음 봤어요. 2008년 몽골 교육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채책바트 교수법을 전국 학교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1단계로 30개 학교에서 시작하기로 했죠.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한글에서 배운 교수법 몽골 교육을 바꾸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10년 전 학생 3명으로 시작한 작은 학원이 이제 국가교육 정책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기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8년 가을 에르덴이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울란바토르 국립대학 교육학과였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처럼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에르덴이 합격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에르덴을 껴안으며 축하했어요. 10년 전 글을 못 읽던 18세 청년이 이제 대학생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009년 한글 배움터는 10주년을 맞았어요. 기념식을 열었는데 그동안 가르쳤던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도르지 할머니도 오셨어요. 이제 76세가 되신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죠. 선생님, 제가 손자 대학 졸업장을 직접 읽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10년 전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바트 아저씨는 이제 건설 현장 팀장이 됐대요. 작업 지시서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승진했다고 했죠. 그날 축하 선물로 100만 투그릭을 기부하셨어요. 1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굶주림, 쓰러짐, 절망의 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글의 힘을 믿었고 배움의 민주화라는 꿈을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랑게레의 그림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제는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죠. 딸아, 엄마가 조금씩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랑스러워할까? 2010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몽골 전역에 한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 교수법이 공식 채택된 학교가 30개에서 70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2년 저는 한국과 몽골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몽학습 사전 편찬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몽골인과 몽골어를 배우는 한국인 모두를 위한 사전이었죠. 김혜진 선생님이 한국에서 공동 책임자로 참여하셨어요. 우리는 화상회의로 매주 만났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함께 일하게 된 거예요. 사전 편찬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기초편, 중급편, 고급편 3부작으로 계획했는데 각 단어의 뜻풀이, 예문, 문화적 맥락까지 모두 담아야 했거든요. 낮에는 한글 배움터에서 가르치고 저녁에는 사전 작업을 했어요. 주말에는 연구팀과 회의를 했죠. 에르덴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보조원으로 합류했습니다. 2015년 드디어 기초편이 완성됐어요. 3,000개의 기본 단어와 5,000개의 예문이 담긴 400쪽짜리 사전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전은 단순한 단어 모음이 아닙니다. 한국과 몽골 두 나라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몽골어의 풍부함이 만난 결과물입니다. 그 사전은 몽골 전역 서점에 깔렸어요. 첫 달에 5,000권이 팔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몽골 청년들의 필수 교재가 된 거죠.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몽골 시골 지역의 문맹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2010년 40%였던 문맹률이 2015년에는 25%로 2018년에는 12%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담당자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채책 선생님, 이건 기적이에요. 단 8년 만에 문맹률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선생님의 교수법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17년 중급편 사전이 나왔어요. 2018년에는 고급편까지 완성됐습니다. 15년 작업 끝에 완성된 한몽학습 사전 3부작. 총 1,200쪽에 15,000개의 단어가 담긴 방대한 작업이었죠. 한국언어학회에서 상을 주셨어요. 국제언어교류 공로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채책바트 박사는 한글의 정신을 몽골에 전파했을 뿐 아니라 두 나라의 언어적 가교를 완성했습니다. 이 사전은 향후 50년간 한몽 교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2019년 제 첫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에르덴이 찾아온 거예요. 1999년 당시 18세였던 그 청년은 이제 38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선생님께 한글 배움터에서 배운 에르덴이에요. 물론이지 에르덴. 제가 반갑게 맞이했죠.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에르덴이 명함을 건넸어요. 몽골 교육부 초등교육부 장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에르덴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20년 전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학생 3명을 끝까지 가르치셨기에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덴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부 공식 문서였습니다. 채책바트 교수법을 몽골 전국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르덴이 설명했어요.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선생님 방식으로 몽골어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울었어요. 20년이었습니다. 학생 3명으로 시작해서 굶주리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수없이 많은 밤들. 그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2020년 가을 몽골 정부에서 특별상을 주셨어요. 국가교육발전 공로상. 시상식에는 제자들이 수백 명 왔습니다. 도르지 할머니도 오셨어요. 이제 86세가 되신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이었죠. 선생님, 제가 22년 전에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손자 편지를 평생 못 읽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시상식 후 기자들이 물었어요. 채책 선생님, 22년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학생이 3명밖에 없고 밤마다 설거지를 하던 그 시절이요. 하지만 그때 배웠어요. 한글의 가치는 배우는 사람 수가 아니라 변화의 깊이에 있다는 걸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은요? 오늘입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22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 제 교수법을 전국에 보급하기로 결정한 오늘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사랑게렐의 그림을 봤어요. 이제 22년이 지난 그림. 딸아, 엄마가 해냈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어. 김혜진 선생님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어요. 이제 67세가 되신 선생님은 은퇴를 앞두고 계셨죠. 교수님 축하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22년 전에 제가 몽골에 온 게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에 한글의 가치가 이렇게 꽃피는 걸 봤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김혜진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교수님의 열정과 헌신이 만든 기적이에요. 저는 그저 씨앗을 뿌렸을 뿐이고요. 2021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몽골 시골 지역 문맹률 5%, 22년 전 40%에서 35%포인트나 떨어진 거였어요. 교육부 보고서는 채책바트 교수법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해 제가 가르친 학생 중 32명이 한국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이 되었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12,000명을 가르쳤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한글 바람이 몽골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중심에는 한글의 민주적 정신이 있었어요. 2023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3년 10월 9일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한국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77돌 한글날 기념식. 저는 해외 인사 대표로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 거리를 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전 김혜진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글이라는 문자를 처음 알았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이 날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2,000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 언어학자들, 교사들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3층 객석이었어요. 몽골에서 500명의 제자들이 날아온 거예요. 도르지 할머니의 손자, 바트 아저씨의 아들 에르덴과 그의 친구들. 25년 동안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자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몽골에서 온 채책바트입니다. 25년 전 한글을 만났을 때 저는 남편과 5살 딸을 교통사고로 잃고 삶의 의미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남긴 그림 한 장이 있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딸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생님이 되겠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어요. 25년 동안 간직해온 사랑게렐의 그림. 이제는 빛바래고 낡았지만 여전히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그리고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김혜진 선생님을 가리켰어요. 1층 귀빈석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죠. 그분이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든 세계 역사상 유일한 민주적 문자였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글자였죠. 저는 그 원리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배움의 문턱을 낮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걸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어요. 저는 그 원리를 몽골어 교육에 적용했습니다. 학생 3명으로 시작했어요. 60대 할머니, 40대 아저씨, 18세 청년. 글을 읽지 못해 고통받던 분들이었죠.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돈이 바닥났고 밤에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굶주리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의 원리는 틀리지 않았어요. 3개월 만에 학생들이 글을 읽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학생이 늘어났고 25년이 지난 지금 12,000명을 가르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몽골 시골 지역 문맹률이 40%에서 5%로 떨어졌어요. 한글식 교수법이 몽골 정부에 공식 채택됐고 이제 모든 초등학교에서 그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청중석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25년 전 처음 가르쳤던 학생 한 명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객석을 가리켰어요. 에르덴 일어나 주시겠어요? 에르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43세가 된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25년 전 그를 못 읽던 18세 청년은 이제 몽골 교육부 국장입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그가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한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에르덴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몽골 제자 500명이 일어났습니다. 준비된 듯 일제히 한국어로 외쳤어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딸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25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번엔 남학생들이 외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랑게렐의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딸아, 엄마가 해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5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엄마에게 12,000명의 딸과 아들을 남겨줬구나. 2,000명의 청중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5분 이상 박수가 계속됐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한글은 희망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믿음. 그것이 세종대왕이 한글에 담은 정신이고 제가 25년 동안 지켜온 신념입니다. 한글의 위대함은 글자의 과학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준다는 민주적 철학에 있어요. 그 정신이 몽골을 바꿨고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께, 한글을 가르쳐주신 김혜진 선생님께,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해준 제 딸 사랑게렐에게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만찬에서 유네스코 대표가 찾아왔어요. 채책 박사님, 유네스코 문해력 향상 공로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시상식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영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더 큰 상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12,000명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제가 받은 최고의 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김혜진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71세가 되신 선생님은 완전히 은퇴하신 상태였어요. 교수님, 25년 전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교수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행운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죠.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25년의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을요. 마이너스. 2025년 10월 지금. 다시 한글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한글을 만난 지 27년이 됐어요. 한글 배움터는 여전히 다르안에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도 매일 10명의 학생들이 배우러 옵니다. 에르덴은 여전히 교육부 장관으로서 몽골 전역에 한글식 교수법을 확산시키고 있죠. 도르지 할머니는 2024년 평안히 돌아가셨어요. 90세였습니다.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선생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손자 편지를 20년 넘게 직접 읽었어요. 올해 몽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시골 지역 문맹률이 3%까지 떨어졌대요. 27년 전 40%에서 37%포인트 하락. 보고서는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채책바트 교수의 한글식 교수법이 몽골 문해, 교육사에 혁명을 가져왔다. 며칠 후면 다시 한글날입니다. 올해는 제578돌. 저는 다르안에서 작은 기념 행사를 열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한글의 위대함을 기리고 세종대왕께 감사를 표할 겁니다. 오늘 아침 저는 사랑게렐의 그림을 다시 봤어요. 27년이 지난 그림.
딸아, 엄마는 아직도 가르치고 있어. 아직도 배우고 있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랑스러워할 선생님이 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어.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를 이끈 빛이었어요. 그 빛을 12,000명과 나눴고 앞으로도 나눌 겁니다. 2025년 10월 9일 저는 또다시 교실에 설 거예요. 새로운 학생들 앞에서 말할 겁니다. 한글은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배경이 어떻든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이 한글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할 거예요. 사랑게레라, 오늘도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할게. 내가 그려준 그 선생님처럼요. 한글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종대왕이 만드신 우리의 한글,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댓글을,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시장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내일도 모레도 신선한 감동 사연으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들러주세요.